이 이야기는 자갈치 시장의 75세 노모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정오 무렵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골목길에 3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청수산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턱을 넘어선 것은 허리가 구부정한 75세 할머니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은 주름으로 패여 있었고 빛바랜 검은 점퍼에는 여기저기 실밥이 풀려 나와 있었습니다. 발끝이 뚫린 낡은 운동화에서는 양말이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죠.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횟집 사장 김태원은 손님을 맞으려 고개를 들었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말이 자동으로 나와야 할 텐데 할머니의 초라한 차림새가 순간 그를 망설이게 했어요. 자갈치 시장에는 배낭을 맨 관광객이나 단골 손님들이 주로 찾아오는데 이런 차림의 분들은 대부분 가격만 물어보고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뭘 드릴까요? 태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조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가장 큰 수조를 가리켰어요. 광어 있나요?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어요. 네, 그럼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것들이에요. 몇 킬로 정도 드릴까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너덜너덜한 갈색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은 여러 번 꿰매어진 흔적이 역력했고 가죽이 닳아서 거의 헤어질 지경이었어요. 20킬로 주세요. 순간 태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는지 다시 물었어요. 네. 20킬로요. 네, 20킬로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원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광어 1킬로에 6만 원, 20킬로면 120만 원. 대가족 잔치나 회사 회식이 아닌 이상 개인이 20킬로를 주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차림의 할머니가 말이에요. 할머니, 20킬로가 정말 맞으세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태원의 눈이 한 번 더 커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거든요. 새 돈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킬로 맞아요. 여기요. 할머니는 정말 익숙한 손놀림으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권이 24장, 정확히 120만 원이었어요. 태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와 돈을 번갈아 봤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가 120만 원짜리 광어회를 산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할머니, 혹시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요? 집에서 드실 건가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 한마디는 마치 마트에서 두부 한 모를 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태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0년 장사 경험으로 볼 때 손님이 원치 않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20킬로면 양이 많아서 손질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구석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원은 직원들을 불러 광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칼질을 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흘끔흘끔 봤습니다. 의자에 앉은 할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지만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정지해 있는 것 같았어요. 회를 뜨는 동안 태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범죄와 연관된 일일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회가 다 떠졌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4개에 가득 담긴 광어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어떻게 가져가세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리어카 있어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태원과 직원들이 함께 나가보니 가게 앞에는 녹슨 리어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잡이는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놓았고 바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태원이 스티로폼 박스를 리어카에 실어주는 동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주세요. 네. 내일도 20kg요. 태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덜한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매일 올 테니까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히며 무거운 리어카를 끄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상했어요. 태원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이 들렸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슬프면서도 미스터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반이 되자 태원의 시선은 자꾸만 시계로 향했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정말 또 올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민준도 같은 마음인지 계속해서 가게 밖을 내다봤어요. 정확히 오후 2시에 가게 문이 열렸고 어제와 똑같은 차림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같은 낡은 검은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태원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태원이 인사를 받으며 친근하게 말했어요. 오늘도 광어 20kg 주세요. 그리고 우럭 탕거리도 추가해 주세요. 할머니가 또다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새 돈이었어요. 5만원권 30장, 150만원이었죠. 태원은 돈을 받으면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이렇게 많은 회를 소비할 것 같지 않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큰 식당에 납품하는 걸까?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태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런 차림의 할머니가 혼자서 매일 150만 원씩 쓴다면 한 달에 4,500만 원이 넘는데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태원은 회를 뜨면서 계속해서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움츠러든 어깨와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셋째 날에도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분초도 틀리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태원은 이제 할머니가 올 시간이 되면 시계를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했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검은 점퍼만 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이제 인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도 미소만 살짝 지으며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광어 20kg랑 우럭 탕거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태원이 대답하며 일을 시작하는데 민준이가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오늘도 리어카 가져오셨네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리어카에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2개나 실려 있어요. 태원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있다는 건 어딘가에 먼저 들렀다는 뜻이겠죠. 태원은 슬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리어카에는 스티로폼 박스 2개가 실려 있었어요. 박신의 정육점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박스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코너 의자에 앉아서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태원은 회를 손질하면서 조금씩 할머니를 훔쳐봤습니다. 30분이 지나는 동안 할머니는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니, 다 됐어요. 태원이 부르자 할머니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같은 세 돈으로 정확히 계산했어요. 5만 원권 30장을 세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돈을 세는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나타나서 같은 금액을 주문하고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리어카에 싣고 떠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닷새 동안 할머니가 쓴 돈만 750만 원이었어요. 태원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슬부슬 비가 내렸어요. 태원은 이런 날씨에는 할머니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후 2시가 되자 빗속에서도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우산도 없이 맨몸으로 비를 맞고 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이런 날씨에도 오시다니. 태원이 수건을 건네주려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하며 얼굴만 닦았어요. 괜찮아요, 바쁘니까. 괜찮아요. 오늘도 같은 거 주세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주문했습니다. 병국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고기를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노숙자 보호소에 배달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태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를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배달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통장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소. 그럼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만큼 돕기로 합시다. 거창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는 거요. 할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거지요.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가 평소처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가게 앞에 여러 상인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도와드리려고 해요. 태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상인들을 둘러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수 씨 이야기도요.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이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병국이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민수 씨의 꿈은 이제 할머니만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이씨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우리도 함께하고 싶어요. 이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모두 함께 있어요. 민수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통장님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시장에 공용 냉장고를 하나 설치하려고 해요. 이름은 민수의 나눔 냉장고로요. 거기에 우리가 매일 음식을 채워놓을 테니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할머니. 우리 모두 함께요. 태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상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그날부터 자갈치 시장은 변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상인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할머니의 리어카에 실렸어요. 누군가는 회를, 누군가는 고기를, 누군가는 반찬과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달이 흐른 후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큰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위에는 민수의 나눔 냉장고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작은 글씨로 누구나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였어요. 할머니는 민준이가 선물한 깨끗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따뜻한 패딩을, 구멍난 운동화 대신 새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통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냉장고를 엽니다. 이것은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정순이 할머니와 돌아가신 민수 씨의 뜻을 이어받아 만든 곳이에요.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태원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진실을 배웠어요. 가장 낡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상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선한 회, 질 좋은 고기, 정갈한 반찬, 싱싱한 과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노숙자 보호소에서 온 사람들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보호소 사람들이 매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어떤 아이는 처음으로 광어회를 먹어보고 울었대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이야기에 민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민수도 어렸을 때 배고팠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었는데 이제라도 다른 아이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돕고 싶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태원은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산책을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파제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덕분에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요. 민수도 기뻐할 거예요. 엄마 혼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한다는 걸 알면요. 태원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시장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상인들과 할머니 그리고 보호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어요. 태원이 준비한 광어회가 식탁 한가운데 놓였고 병국이 가져온 한우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위해 건배합시다. 통장님이 잔을 들었어요. 모두가 잔을 들며 민수를 기억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내 꿈을 이뤘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단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시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상인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채워 넣었고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가져갔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밤늦은 시간에도 문을 열어두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낡은 신발 속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한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태원은 가게 문을 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나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준이와 몇몇 젊은이들이 함께 리어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태원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것 속에 가장 순수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저녁 무렵 태원은 민수의 나눔 냉장고 앞을 지나갔어요. 냉장고 문에는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 씨 고맙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수많은 감사의 메시지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태원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자갈치 시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낡은 신발 속에는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큰 사랑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자갈치 시장은 그 사랑을 배웠고 이제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얼른 가야 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의 덤덤한 말투와는 조금 달랐어요. 태원은 회를 뜨면서 계속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자주 시계를 봤어요.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어딘가에 가야 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태원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간 다음에 잠시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에요. 그 많은 회와 고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준아, 오늘 할머니 가시면 내가 가게 좀 봐줄래? 잠깐 나 좀 다녀올게. 네, 어디 가려고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후 2시에 할머니가 또 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늘은 파란 다크서클이 더 진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떠나자 태원은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태원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어요. 할머니는 시장을 벗어나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로 접어들어 리어카를 끌고 갔어요. 태원은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는 뒤를 살피더니 다시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태원은 더 신중하게 따라갔어요. 할머니가 또다시 멈춰서 뒤를 살폈거든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경계하고 있을까?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태원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골목길을 돌고 돌아서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리어카가 무거워서 오르막길에서는 더욱 힘들어 보였습니다. 태원은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어느 낡은 판자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원은 숨을 죽이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 작은 집은 정말 허름했습니다. 함석 지붕은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나무 벽판은 너무 낡아서 곳곳이 뒤틀려 있었어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냉장고가 2대나 놓여 있었어요.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 것처럼 보이는 스테인리스 냉장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씩 내려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태원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지켜봤습니다. 그 큰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늘 산 스티로폼 박스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찰 때까지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의 것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태원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일 300만 원 가치의 음식을 사서 가져왔는데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그 많은 양을 혼자 먹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게다가 이렇게 허름한 집에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업소용 냉장고를 2대나 가지고 있을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많은 냉장고가 단지 하루치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는 냉장고를 정리한 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원은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태원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돈 세탁인가요? 아니면 다른 범죄와 관련된 건가요? 가게로 돌아온 태원은 민준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요? 그 작은 집에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새 것 같았어요. 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 냉장고만 번쩍번쩍해서 정말 이상했어요. 혹시 뭔가 유통업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배달업이라든가요? 설마 뭘까요? 태원은 그런데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새 돈만 사용하는 것,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 뒤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집에 어울리지 않는 양의 음식.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내일 박신혜 정육점 사장님께 물어봐야겠어요. 그분도 매일 사러 온다고 하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 날 아침 태원은 일찍 박신혜 정육점을 찾아갔습니다. 정육점 사장 병국은 태원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태원이 형. 그 할머니 때문에 왔지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죠. 요즘 내가 그 할머니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매일 한우 10kg씩 사가는데 80만 원을 현금으로 내거든요. 태원과 병국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나도 할머니 집까지 따라가 봤어요. 정말 어디서 사시는지 아세요? 달동네 판자집인데 거기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산 음식을 다 넣더라고요. 병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판자집에 업소용 냉장고라고요. 한 대에 500만 원은 할 텐데요. 정말 수상한 사람 같아요. 아저씨, 그 할머니가 뭔지 모르겠어요. 2사람은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병국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다른 가게들한테도 물어봅시다. 시장에 그 할머니 아는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오후가 되자 태원과 병국은 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게에서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김 씨의 반찬 가게에서는 매일 반찬을 50만 원어치씩 사갔고 이 씨의 과일 가게에서는 과일을 30만 원어치씩 사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총 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태원이 계산해 보니 하루에 거의 300만 원이었습니다. 열흘이면 3천만 원이에요. 이런 거액을 쓰는 할머니가 그런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형,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가 뭔가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병국의 말에 태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20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태원은 아침부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할머니가 쓴 돈을 계산해 보니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거액을 쓰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태원의 시선은 자꾸만 가게 밖으로 향했습니다. 정각 2시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어요. 20여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얼굴이 더 헬쑥해 보였어요. 기력도 완전히 떨어진 것 같았고 리어카를 끄는 손에는 하얀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같은 거 드릴까요? 네, 광어 20kg랑 우럭 탕거리 주세요. 한결같은 주문이었어요. 태원은 회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공허한 표정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무겁게 열리며 병국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이씨 아저씨와 반찬 가게 김씨 아주머니도 함께 들어왔어요. 세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태원이 형, 우리 얘기할 게 있어요. 병국이 작은 목소리로 눈짓으로 할머니를 가리키며 밖에서 이야기하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태원은 민준에게 가게를 맡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 우리가 점점 더 알아봤는데요. 할머니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홀로 쓰레기를 줍던 분이에요. 이씨 아저씨가 말했어요. 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버린 박스를 주었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3개월 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겨우 30만 원을 벌던 할머니가 하루에 그 10배가 넘는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사장 의심의 확산. 시장 상인들의 모임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태원은 다른 상인들과 함께 가게 뒤편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병국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3개월 전까지 쓰레기를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거액을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김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돈 세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할머니가 그런 일에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범죄자들에게 속아서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대신 찾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씨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이 타겟이 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돈을 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할머니가 매일 새 돈으로만 결제하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지시받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수상해요. 태원은 지난 며칠간 본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듯한 표정, 뒤를 경계하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던 순간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통장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원이 시장 통장에게 물었습니다. 시장 통장은 60대 중반의 권위 있는 분으로 오랫동안 이 시장의 대소사를 관리해 오신 분이었어요. 통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소. 만약 정말로 범죄에 연루된 거라면 우리 시장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돈 세탁에 협력한 상인들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범죄의 일부가 되어버린 셈이니까요. 병국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만약 할머니가 정말 억울한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괜히 의심해서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요? 김씨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놔둘 수도 없고요. 혹시 할머니가 진짜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파출소에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상담해 보는 게 어떨까요? 신고가 아니라 그냥 조언을 구하는 거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태원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를 의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오가는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면 할머니도 피해자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준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들, 큰일이에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가게 앞에서 의식을 잃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가게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리어카 옆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어요. 태원이 급하게 119를 불렀고 다른 상인들은 할머니를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잠시 후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어요. 시장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려 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리어카를 붙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빨리 가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인들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리어카를 끌고 떠난 후 상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통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소. 할머니의 건강도 걱정되고 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태원도 마음을 정했어요. 맞아요. 만약 할머니가 정말로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를 보호해야 해요. 내일 파출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병국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에게 누가 될 수도 있잖아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일단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원은 집에서도 할머니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범죄자들이 노인분들을 이용하는 수법이 정말 교묘하다고 하던데요. 태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더 걱정돼요. 만약 할머니가 진짜 피해자라면 하루빨리 도와야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섣불리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태원은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오늘도 할머니가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어제 쓰러진 할머니가 오늘도 나타날까요? 그리고 만약 온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태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5장 진실에 다가서기. 그날 밤 태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다급한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태원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태원은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판자집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지만 발걸음은 빨랐어요. 1시간쯤 걸려서 그 달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할머니의 집이 보였는데 놀랍게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태원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할머니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냉장고 앞에 서서 스티로폼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녀 2명과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들은 리어카와 큰 봉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원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저 사람들이 범죄 조직인가? 할머니를 조종하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그들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어제는 한 아이가 처음으로 광어회를 먹어봤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됐어요. 우리 민수도 어렸을 때 굶주렸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었어요. 이제라도 다른 아이들은 배고프지 않게 하고 싶어요. 태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아니라 아이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노숙자 보호소에서도 매일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태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이 실례일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원은 할머니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구멍난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매일 수백만 원을 쓰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이유. 그것은 더 많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태원은 일찍 가게에 나가서 병국에게 전화했습니다. 병국아, 큰일이야. 내가 어젯밤에 할머니 집에 다녀왔어.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라 천사였어. 뭐라고요? 형, 무슨 말이에요? 병국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원은 어젯밤에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노숙자 보호소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나눠주는 할머니, 그리고 민수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병국과 다른 상인들이 태원의 가게로 모였습니다. 모두가 태원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네요. 할머니를 범죄자로 의심하다니. 너무 죄송해요. 이씨 아저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했죠. 혹시 그분이 할머니 아들 아닐까요? 내가 동네 분들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할머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이씨 아저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알아냈어요. 정순이 할머니의 아들 민수 씨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청년이었대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씨 아저씨가 계속 말했어요.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첫 월급을 받고 어머니를 위해 광어회를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대요. 횟집 봉투를 손에 쥔 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태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광어회를 사시는 거였구나. 아들이 마지막으로 사려던 그 음식을. 병국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우리 가게에서 음식을 사는 건 아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던 거네요. 김씨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하셨을까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를 주우시던 분이잖아요. 이씨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동네 분들 말씀으로는 3개월 전에 로또에 당첨되셨다고 하더군요. 로또요? 얼마나 당첨되신 건데요? 병국이 물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신다고 합니다. 태원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거액의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누구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을 텐데 할머니는 오로지 아들의 마지막 바람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가장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통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할 뻔했소. 할머니를 범죄자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니 말이오. 부끄럽소. 정말 부끄럽소.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들, 그럼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이 일을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도와드리면 할머니도 덜 힘드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제6장 감춰진 사연. 태원의 제안에 상인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할머니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고 도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그때 통장님이 좋은 생각을 냈습니다. 직접 도와드린다고 하면 거절하실 테니 우리가 먼저 음식 값을 조금씩 깎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할머니의 자존심도 지켜드리면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2시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태원은 할머니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는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심이 아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었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같은 거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할머니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태원은 회를 준비하면서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쓰러지셨었잖아요. 할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태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정성껏 회를 떴습니다. 회를 포장하면서 태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 할인이 있어요. 20kg인데 100만 원만 받을게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태원을 봤어요. 왜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단골 할머니시니까 조금 깎아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정가를 주셔야죠. 제가 깎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할머니의 자존심이 느껴졌어요. 태원은 당황했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좋은 광어가 많이 들어와서 서비스로 더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정가 주세요. 제가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태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떠난 후 병국이 찾아왔습니다. 형, 나도 오늘 할머니한테 고기값을 조금 깎아드렸어. 그런데 할머니가 안 받으려고 하셔서 설득하느라 힘들었어. 태원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야. 며칠이 지나면서 상인들은 조금씩 할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도 상인들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조금씩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회를 기다리는 동안 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민수라는 분이 할머니 아드님이신가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태원은 실수했다고 생각하며 사과하려던 순간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원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할머니는 잠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제 외아들이에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태원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민수는 항상 웃으면서 말했죠.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특히 광어회 좋아하시잖아요. 태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첫 월급을 받던 날이었어요. 횟집에 들러서 광어회를 샀대요. 어머니한테 드리려고요. 그런데 집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신호를 무시한 차가 민수를 쳤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민수는 아직 의식이 있었어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엄마 회 사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는 눈을 감았어요. 손에 횟집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태원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저는 하루도 정신없이 살았어요. 아들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죠. 매일 아들 생각만 하면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러다가 3개월 전에 로또에 당첨됐어요. 민수 생일 숫자로 샀던 복권이었죠. 50억 원이라는 큰돈이 생겼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이 돈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민수였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때 민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민수가 말했었죠. 엄마, 나처럼 굶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가난한 아이들 다 도와줄 거예요. 태원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민수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루기로요. 민수가 사주려던 광어회를 매일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민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먹이는 거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태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수를 대신해서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도우려고 해요. 태원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모두가 함께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저녁 태원은 시장 상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대청수산 가게 안에는 10여 명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병국 김씨 아주머니, 이씨 아저씨, 통장님, 그리고 민중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셨습니다. 태원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던 할머니에 대해서요. 사실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상인들이 조용히 태원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태원은 할머니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했어요.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민수의 이야기, 첫 월급으로 광어회를 사려다 사고를 당한 비극, 그리고 로또에 당첨된 후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할 뻔했네요. 할머니를 범죄자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까지 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병국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돈 세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셨던 거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씨 아저씨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매일 구멍난 신발을 신고 오시면서 수백만 원어치 음식을 사가시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신 거였어요. 통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께 큰 신뢰를 했소. 편견과 오해로 가장 고귀한 분을 의심했으니 말이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소.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해요. 민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들, 제 생각엔 우리가 함께 나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혼자서 이 일을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음식값도 깎아드리고 배달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함께하면 어떨까요? 상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반찬값을 반으로 줄여드릴게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과일값을 절반만 받겠어요. 이씨 아저씨도 동의했습니다. 병국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고기를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노숙자 보호소에 배달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태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를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배달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통장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소. 그럼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만큼 돕기로 합시다.
거창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는 거요. 할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거지요.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가 평소처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가게 앞에 여러 상인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도와드리려고 해요. 태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상인들을 둘러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수 씨 이야기도요.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이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병국이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민수 씨의 꿈은 이제 할머니만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이씨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우리도 함께하고 싶어요. 이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모두 함께 있어요. 민수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통장님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시장에 공용 냉장고를 하나 설치하려고 해요. 이름은 민수의 나눔 냉장고로요. 거기에 우리가 매일 음식을 채워놓을 테니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할머니. 우리 모두 함께요. 태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상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그날부터 자갈치 시장은 변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상인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할머니의 리어카에 실렸어요. 누군가는 회를, 누군가는 고기를, 누군가는 반찬과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달이 흐른 후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큰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위에는 민수의 나눔 냉장고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작은 글씨로 누구나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였어요. 할머니는 민준이가 선물한 깨끗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따뜻한 패딩을, 구멍난 운동화 대신 새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통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냉장고를 엽니다. 이것은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정순이 할머니와 돌아가신 민수 씨의 뜻을 이어받아 만든 곳이에요.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태원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진실을 배웠어요. 가장 낡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상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선한 회, 질 좋은 고기, 정갈한 반찬, 싱싱한 과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노숙자 보호소에서 온 사람들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보호소 사람들이 매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어떤 아이는 처음으로 광어회를 먹어보고 울었대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이야기에 민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민수도 어렸을 때 배고팠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었는데, 이제라도 다른 아이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돕고 싶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태원은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산책을 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파제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덕분에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요. 민수도 기뻐할 거예요. 엄마 혼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한다는 걸 알면요. 태원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시장에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상인들과 할머니 그리고 보호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어요. 태원이 준비한 광어회가 식탁 한가운데 놓였고 병국이 가져온 한우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위해 건배합시다. 통장님이 잔을 들었어요. 모두가 잔을 들며 민수를 기억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내 꿈을 이뤘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단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시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상인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채워 넣었고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가져갔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밤늦은 시간에도 문을 열어두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낡은 신발 속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한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태원은 가게 문을 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나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준이와 몇몇 젊은이들이 함께 리어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태원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것 속에 가장 순수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저녁 무렵 태원은 민수의 나눔 냉장고 앞을 지나갔어요. 냉장고 문에는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 씨 고맙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수많은 감사의 메시지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태원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자갈치 시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낡은 신발 속에는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큰 사랑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자갈치 시장은 그 사랑을 배웠고 이제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